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일본인 무용수가 한국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이유만으로요. 친한파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그녀의 이름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죠. 그런데요, 정작 한국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년간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82세 할머니가 그녀의 춤을 보고 갑자기 걸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대에서 추락해 모든 것을 잃었던 47살 무용수. 후배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딸과도 연락이 끊긴 채 재활센터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녀. 그런 그녀가 왜 하필 한국 음악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고 한국에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을까요? 일본에서는 비난받았지만 한국에서는 기적을 일으킨 춤. 그 놀라운 반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모든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춤, 편견을 깨고 찾은 새로운 인생.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래야 이런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미유키, 47살입니다. 직업이요. 한때는 현대 무용수였죠. 지금은 그냥 재활센터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니가타현의 작은 재활센터, 이곳이 지금 제가 머무는 곳이에요. 3년 전만 해도 도쿄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던 제가 이제는 이 낡은 건물의 복도를 지팡이에 의지해 걷고 있죠. 복도의 형광등은 자주 깜빡이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어요. 한때 최고의 공연장에서만 춤을 추던 제가 이런 곳에 있다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습니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무릎 상태는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요. 무릎 부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확히 3년 전 가을 신작 공연 리허설 중이었어요. 파트너였던 후배 무용수 하야시 레이카와 함께 리프트 동작을 연습하던 중이었죠. 그녀가 타이밍을 놓쳤고 저는 무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다시 무대에 서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수술을 3번이나 받았지만 무릎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무릎이 시리고 욱신거려요. 하지만 진짜 아팠던 건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하야시 레이카가 제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공연은 대성공을 거뒀죠. 제가 15년간 쌓아올린 자리를 그녀는 단 2주 만에 차지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녀는 일본 현대 무용계에 떠오르는 별이 되어 있어요. 언론은 그녀를 천재라고 부르죠. 아무도 제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무한 작품조차 이제는 그녀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여야 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딸 유이와의 관계예요. 23살인 유이는 지금 한국 서울에서 유학 중입니다. 무용이 아니라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저는 유이에게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공연 일정에 쫓기느라 학교 행사에 한 번도 가지 못했고 유이의 생일도 여러 번 잊었습니다. 졸업식 날에도 저는 리허설 중이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뒤로는 더 심해졌죠. 유이가 한국 유학을 선택한 건 어쩌면 저에게서 최대한 멀리 떠나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1년 넘게 유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가끔 유이의 SNS를 몰래 들여다볼 때면 서울의 거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사진이 올라와 있죠. 그 웃음 속에 저는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7년 전 한일 합동 현대무용 공연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열린 공연이었죠.
그때 한국 측 안무가와 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는 제 춤을 구식이라고 비판했고 공연 직전에 제 솔로 파트를 대폭 줄여버렸어요. 모욕감을 느꼈죠. 그때 통역을 맡았던 한국인 스태프의 비웃음 섞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쾌한 기억이 떠올라요. 딸이 하필 한국으로 유학을 간 것도 어쩌면 저를 더 아프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재활센터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물리치료를 받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해요. 치료사 선생님은 친절하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해요. 아마 제가 늘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녁이 되면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무용 공연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려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용은 이제 저와 상관없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켜다가 그만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 하야시 레이카가 나와 있었어요. 그녀가 국제무용제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뉴스였죠.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 많은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다고요. 희생이라니요. 그녀는 제 부상을 자신의 도약대로 삼았으면서 그걸 희생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미소가 너무나 찬란해서 오히려 제 마음은 더 어두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곧 허탈함으로 바뀌었어요. 화를 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포스터에서 제 이름이 사라진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졌죠. 예전에 함께 작업하던 동료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문병을 오겠다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서운하지만 원망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들 입장이었다면 아마 같았을 테니까요. 무용계라는 곳이 원래 그렇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재활센터의 복도에는 희미한 비상등만 켜져 있어요. 문득 휴대폰을 꺼내 유이의 번호를 찾아봅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3년이 지나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3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무대에서 떨어지던 순간 천장의 조명이 빙글빙글 돌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의 둔탁한 소리. 그 소리가 제 무용 인생의 마지막 음악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차갑고 단단한 무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물리치료를 받고 밥을 먹고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일상.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춤은 저를 배신한 것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후배의 배신, 관객의 망각, 그리고 제 자신의 몸까지. 모두가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들기 전 눈을 감으면 발끝이 저절로 움직여요. 의식하지 않아도 몸은 리듬을 기억하고 있죠. 25년을 춤과 함께한 몸은 머리가 포기해도 쉽게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큰 고통이 되기도 해요. 오늘 밤도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객석에는 아무도 없었죠. 텅 빈 극장에서 혼자 춤을 추는 꿈. 그 꿈에서 깨어나면 항상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새벽 3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게 정말 제 인생의 끝인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다른 길이 남아있는 건지요. 이것이 지금의 제 이야기예요. 사라진 무대 위의 무용수 사토 미유키. 47살 전직 현대 무용수.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람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재활센터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시작되리라는 것을요. 재활센터의 아침은 늘 똑같이 시작됩니다. 6시 반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내려가 밥을 먹죠. 밥맛은 없지만 약을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숟가락을 들어야 해요.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2층 끝에 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걷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다친 분들이죠. 저처럼 무대에서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들과 제가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상처는 다르고 아픔의 깊이도 다릅니다. 물리치료사 야마다 선생님은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예요. 늘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지만 저는 그 밝음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오늘도 그가 말했어요.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복도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라디오를 켜놓은 모양이었죠.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느리고 서정적인 어딘가 익숙한 멜로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 순간 제 발끝이 움직였습니다. 의식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한 거죠. 오른발이 살짝 앞으로 나가고 왼팔이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등이 곧게 펴졌어요. 25년간 몸에 새겨진 기억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었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혼자 이상한 동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아무도 보지 않았죠. 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춤을 추고 싶다는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몸은 그 결심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포기했는데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괴리감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년 전 서울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측 안무가 박진호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첫 미팅에서부터 저를 무시했어요. 일본 현대무용은 형식에만 매달린다고 진정한 예술적 깊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통역이 그 말을 전해줄 때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때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일본 무용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반박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결국 공연은 진행되었지만 제 솔로 파트는 원래 5분에서 2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대에 서면서 그렇게 모욕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뒤 뒤풀이 자리에서 한국 스태프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통역이 없어서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들의 표정과 웃음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 뒤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상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 유이가 하필 한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3년 전 제가 부상을 당하기 직전이었죠. 유이는 저와 상의도 없이 한국 대학에 합격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었더니 유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싫어하는 곳이니까 더 좋다고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유이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유이에게 좋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유이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을 학교에 전시한다고 했을 때 저는 공연 리허설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유이가 중학교 합창대회에서 솔로를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지방 공연 중이었습니다. 유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없었어요. 남편 켄지와 이혼한 건 유이가 16살 때였습니다.
켄지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용을 선택했죠. 가정보다 무대를 선택한 거예요. 켄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유키 씨는 춤과 결혼한 사람이라고요. 그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춤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다 희생했어요. 그런데 그 춤이 저를 버렸습니다. 무릎이 부러지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어요. 무용수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자 남은 건 텅 빈 껍데기뿐이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자 센터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센터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를 연다는 거예요. 환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작은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방에만 있으면 되겠거니 생각했어요. 저녁을 먹고 방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유이의 SNS 업데이트였어요. 저는 유이를 팔로우하지 않지만 가끔 검색해서 몰래 들여다보곤 합니다. 유이가 새 사진을 올렸더군요. 서울의 어느 카페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유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해시태그들이 달려 있었죠. 저는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없었어요. 사진 속 유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 제가 싫어하는 나라에서 유이는 웃고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과 서운함,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섞여들었죠. 유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 그 꿈을 꾸었어요. 무대 위에 서 있는 꿈.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객석에 유이가 앉아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유이, 아마 7살쯤 됐을 때의 모습이었죠. 유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춤을 추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발이 무대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새벽 4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죠. 몸이 기억하는 것들, 마음이 잊으려 하는 것들. 그 사이에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춤을 추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도에서 느낀 그 감각, 음악에 반응하는 몸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25년이라는 시간은 제 몸 구석구석에 춤을 새겨놓았습니다. 그걸 지우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물리치료를 받고 밥을 먹고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상. 하지만 어딘가에서 제 발끝은 여전히 리듬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위로인지 고통인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센터 개원 10주년 행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게시판에 행사 안내문이 붙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만 조용히 방에 있으면 되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물리치료사 야마다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행사 준비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했어요. 왜 저를요? 라고 물었더니 그가 말했어요. 센터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술 분야 경험이 있는 분이 사토시 뿐이라고요. 음악이나 공연 선정에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야마다 선생님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는 다음 날 오후 3시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고 했어요. 다목적실에 들어서니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센터장인 오카다 씨,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야마다 선생님, 그리고 환자 대표로 보이는 60대 남성 1분.
저까지 합해 6명이었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어요. 10년 전 이 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의 이야기, 그동안 이곳을 거쳐간 환자들의 이야기. 저는 건성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 왜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야마다 선생님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행사 때 틀 음악 후보를 몇 곡 준비했다면서요. 첫 번째 곡이 흘러나왔어요. 일본 전통 악기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곡이었죠.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곡은 서양 클래식이었어요. 잔잔한 피아노 소나타. 역시 무난했습니다. 세 번째 곡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가야금 선율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악기 소리. 하지만 단순한 전통 음악이 아니었어요. 현대적인 편곡이 가미되어 있었고 서양 악기와의 조화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첼로의 깊은 울림과 가야금의 맑은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이 곡은 뭐냐고요? 야마다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한국의 젊은 작곡가가 만든 곡인데 요즘 아시아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한국 전통 선율을 바탕으로 했지만 치유와 명상을 위한 음악으로 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센터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일본 재활센터 행사에 한국 음악을 트는 게 적절한가 하는 표정이었죠. 환자 대표인 60대 남성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이상했어요.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는 저인데 그 음악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 선율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25년간 무대에서 수많은 음악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몸이 반응하는 건 오랜만이었죠.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음악에 맞춰 가볍게 몸을 움직여보면 어떨까요? 말이 끝나고 나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센터장이 물었어요. 몸을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음악에 맞춰 간단한 동작을 해보는 거요. 춤이라기보다는 스트레칭에 가까운 재활 운동의 일환으로요. 말하면서도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이 먼저 반응했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음악에 맞춘 움직임이 환자들의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센터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 음악에 맞춰 움직인다는 게 걸리는 눈치였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다음 주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목적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왜 괜히 나서서 이상한 제안을 한 걸까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음악이라서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시 춤에 대해 말했다는 거예요. 3년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단어를 오늘 제 입으로 꺼냈습니다. 몸을 움직이자고 음악에 맞춰 동작을 하자고요. 마치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상자를 스스로 연 기분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 환자 몇 명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아까 회의 얘기가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그 일본 무용수가 한국 음악으로 춤추자고 했대요. 다른 사람이 대꾸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 음악이냐고요? 저는 못 들은 척 밥을 먹었지만 귀가 뜨거웠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밤이 되자 야마다 선생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제안 감사하다고 센터장님을 설득해보겠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토 씨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가야금 선율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어요. 부드럽고 깊은 울림.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멜로디.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마치 공중에 선을 그리듯이요. 7년 전 서울에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한국 음악을 경멸했습니다. 박진호 안무가와 싸우면서 한국적인 것은 모두 거부했죠.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오늘 들은 그 음악은 달랐습니다. 국적이나 편견을 넘어서 순수하게 아름다웠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하면서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저런 제안을 했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환자들의 재활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시 춤추고 싶은 제 욕망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걸까요? 아니면 그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죠.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 제안은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조용히 묻힐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이미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3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문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틈새로 무엇이 들어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결국 제 제안이 채택되었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센터장을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악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치유 음악에 맞춘 가벼운 움직임 프로그램이라고 포장했다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사는 2주 뒤로 정해졌어요. 그 사이에 저는 몇 가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환자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을 구성하는 것이었죠. 야마다 선생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하겠다고 거절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밤마다 방에서 조용히 동작을 만들었어요. 음악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여 봤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은 가능했어요. 팔을 올리고 손목을 돌리고 상체를 좌우로 기울이는 정도. 과거의 저라면 코웃음 쳤을 단순한 움직임들이었죠. 무대에서 화려하게 뛰어오르던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단순한 동작들을 하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간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동작을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센터가 분주했어요. 1층 다목적실에 의자들이 배치되고 작은 무대 같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 지역 주민들까지 약 50명 정도가 모일 예정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긴장되어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장의 인사말, 내빈 소개, 그리고 센터의 10년 역사를 담은 영상 상영. 환자들의 회복 이야기, 직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스크린에 비쳤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제 순서는 마지막이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제 순서가 왔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소개했습니다. 전직 현대 무용수인 사토 미유키 씨가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라고요.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를 건네받았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말을 꺼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여 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따라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야마다 선생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가야금 선율이 다목적시를 채웠습니다. 그 순간 객석 한쪽에서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이거 한국 음악 아니냐고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귀에 들리는 건 음악뿐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가야금 소리, 그 위로 흐르는 첼로의 선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머리는 망설였어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한국 음악으로 춤을 추면 비난받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른팔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손끝이 공중에 선을 그렸어요. 왼발이 반보 앞으로 나갔습니다. 상체가 부드럽게 기울었죠. 25년간 익힌 동작들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하거나 기교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아주 느리고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한 춤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수군거림이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계속 움직였어요. 음악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가야금이 높이 올라갈 때 팔이 따라 올라갔고 첼로가 낮게 내려갈 때 몸이 함께 가라앉았죠. 3년 만이었어요. 3년 만에 다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가 아닌 재활센터의 다목적실에서 조명도 의상도 없이 그냥 평범한 옷차림으로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시 무용수가 된 것 같았어요. 음악의 중반부에서 저는 객석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함께 해달라는 의미였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갑자기 춤을 추라고 하면 누가 쉽게 따라 하겠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손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이 음악에 맞춰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그걸 본 옆자리의 할아버지도 따라했어요.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작을 더 단순하게 바꿨어요. 손을 위로 올렸다 내리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하는 정도. 객석의 절반 이상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분들, 지팡이를 짚은 분들, 보호자들까지요. 음악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저는 두 팔을 크게 벌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펼치는 동작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혹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요. 객석에서도 여러 개의 팔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크지 않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긴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 처음으로 손을 흔들었던 할머니였어요. 80은 넘어 보이는 분이셨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 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어요. 행사가 끝난 뒤 야마다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3년간 쓰지 않던 근육들이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3년 만에 느끼는 이 감각. 춤을 추고 난 뒤의 충만함.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이 아직 제 안에 있었어요. 물론 걱정도 되었습니다. 한국 음악으로 춤을 췄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랐어요. 분명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 몸이 먼저 선택했어요. 머리가 망설이는 동안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춤을 추고 싶다는 것. 그게 어떤 음악이든 어떤 장소든 상관없다는 것. 25년의 세월이 제 몸에 새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춤 그 자체였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평소처럼 아주 조용히 지냈어요. 물리치료를 받고 밥을 먹고 방에서 쉬는 일상. 행사 때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야마다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SNS였습니다. 누군가 행사 때 제가 춤추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린 거예요. 3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이었죠. 문제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왜 일본 재활센터에서 한국 음악을 트느냐? 일본 무용수가 왜 한국 음악으로 춤을 추냐? 친한파 아니냐? 나라 망신이다. 댓글들이 빠르게 쌓이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비난이었습니다. 몇몇은 욕설까지 섞어가며 공격하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방으로 돌아와 직접 검색해 봤어요. 영상은 이미 여러 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원본 영상의 조회수는 2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은 30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이었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제 신상을 캐내려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에 아부하는 거냐? 일본의 수치다. 이런 사람이 일본 무용수였다니 실망이다.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떤 댓글은 제 과거 경력을 찾아내서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무용수가 이 꼴이 됐다느니 부상당하고 나서 정신까지 이상해진 거 아니냐느니 제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한국 음악으로 춤을 추면 이런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접 보니 충격이 컸어요. 익명의 사람들이 쏟아내는 악의가 이렇게 날카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센터 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저는 식사 시간을 피해 늦게 식당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장 오카다 씨가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외부에서 항해 전화가 왔다고요. 왜 한국 음악을 사용했느냐, 센터의 방침이 그런 거냐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오카다 씨는 제가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요. 오카다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외부 활동은 자제해달라고요. 센터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언론에서 연락이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괴로웠어요. 야마다 선생님도 센터장도 다 저 때문에 곤란해진 거잖아요. 밤에 휴대폰을 다시 켜봤습니다.
댓글이 500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개의 응원 댓글도 보였습니다. 음악의 국경이 어딨냐, 아름다운 춤이었다. 편견 없이 예술을 즐기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비난에 묻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응원의 댓글에도 악플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딸 유이의 SNS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검색해봤어요. 유이는 최근에 새 글을 올렸더군요. 서울의 한강 사진이었습니다. 해시태그에 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저는 읽을 수 없었어요. 유이가 이 영상을 봤을까요?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엄마가 한국 음악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을 유이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국으로 유학을 간 거니까요. 그런 제가 한국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걸 유이가 알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비웃을까요? 어쩌면 조금은 마음이 풀릴 수도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온라인의 소란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간 거죠. 인터넷이란 곳이 원래 그렇습니다. 금방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식당에 가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이 가끔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인터넷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실제로 행사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그저 키보드 뒤에 숨어서 남을 공격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일 뿐이라고요. 행사장에 있던 분들은 다들 좋아했다고 했어요. 특히 그 할머니가 선생님께 여러 번 고맙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왜 한국 음악을 선택했는지, 왜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췄는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인 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그냥 제 몸이 한 선택이었어요. 어느 날 밤 다시 그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침대에 누워서요. 가야금 선율이 귓가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이 음악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감정, 3년 만에 다시 춤을 추면서 느꼈던 충만함과 해방감. 그건 진짜였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경험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모르겠었어요. 센터에서의 입지도 좁아졌고 온라인에서는 제 이름이 부정적으로 떠돌고 있었죠. 춤을 다시 추고 싶다는 마음은 확실해졌지만 어디서 어떻게 춰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7년 전 서울에서의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고립된 기분이었죠. 한국에서 모욕을 당하고 혼자 호텔방에서 울었던 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한국 음악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디에도 제가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모르는 번호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인 제목이었습니다. 스팸인가 싶어 무시하려다가 호기심에 열어봤어요. 번역기를 돌려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재활병원에서 연락드립니다.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었어요. 한국 경기도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의 재활치료팀장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김서연.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SNS에 퍼진 그 30초짜리 영상을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영상을 본 82세 할머니 환자분이 갑자기 혼자 일어나 걸었다고요. 그 할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2년째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셨대요. 의료진도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춤추는 영상을 보더니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대요. 주변에서 말렸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부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몇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30초짜리 영상을 보고 2년간 못 걷던 사람이 걸었다고요. 사기가 아닐까 의심도 들었어요. 요즘 이상한 메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메일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젊은 시절 한국 전통 무용을 하셨다고요. 70이 넘어서까지 동네 문화센터에서 춤을 가르치셨대요. 그러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죠. 가야금 소리를 듣고 춤추는 모습을 보니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고 하셨대요. 잊고 있던 근육의 기억이 되살아난 거라고요. 김서연 팀장은 부탁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에 와서 환자들과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느냐고요. 공연이 아니라 그냥 함께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거였어요. 물론 강요는 아니라고 어려우시면 거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한국이라니요. 7년 전 그 굴욕적인 기억이 있는 곳. 딸 유이가 저를 피해 도망간 곳. 그리고 지금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문제 삼는 바로 그 나라. 온라인에서는 제가 한국에 아부한다고 욕하는데 정작 한국에서 초대가 왔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메일에 답장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어요. 야마다 선생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았죠.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로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지만 마음의 거리는 지구 반 바퀴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할머니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시 이메일이 왔어요. 김서연 팀장이었습니다. 답장이 없어서 걱정된다고 무례하게 느껴지셨다면 사과드린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그 할머니가 매일 제 영상을 보면서 연습하고 계신다고요. 지금은 보행기를 잡고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춘 춤이 그 짧은 영상이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다니요.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려서 잊고 있었어요. 제 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일본에서는 비난만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제 춤을 보고 다시 걸었다니. 세상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유이의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유이는 서울 어딘가의 카페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올려놨더군요. 한국인 친구들인 것 같았어요. 유이는 그 속에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해시태그에 한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번역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만약 한국에 가면 유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유이가 저를 만나주기나 할까요? 1년 넘게 연락이 없는데. 제가 먼저 연락하면 유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무시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하지만 같은 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유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할 기회는 생길 테니까요. 그건 그냥 제 희망사항일 뿐일지도 모르지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한 문장 한 문장 정성껏 적었어요. 연락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많이 놀랐고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어요? 보내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정말 한국행을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7년간 피해왔던 그 나라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다니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게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마다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놀라면서도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요. 여기서는 센터장님 눈치도 봐야 하고 분위기도 좋지 않으니까요. 환자들 사이에서도 사토 씨에 대한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했어요. 잠시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토 씨의 춤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그걸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쓰는 게 맞다고요. 며칠 뒤 김서연 팀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천천히 결정하시라고요. 그리고 참고하시라며 병원 소개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밝은 표정의 환자들,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 일본의 이 낡은 재활센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진 중에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넓은 체육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둥글게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아마 집단 재활 프로그램인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상상했습니다. 저 공간에서 제가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환자들이 따라하는 모습을요. 결심이 서기까지 또 며칠이 걸렸습니다. 두려웠어요. 한국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7년 전의 상처도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때 박진호 안무가에게 당한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앞에서 다시 그런 일을 당하면 어쩌죠?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센터에서 눈치 보며 지내고 온라인의 비난을 피해 숨어 지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한국에서는 제 춤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가겠다고요. 한국에. 두렵지만 가보겠다고요. 적어도 거기에는 제 춤을 보고 다시 걷기 시작한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그분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 춤이 정말 그런 힘이 있는지 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김서연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가겠다고요. 정확한 일정은 조율이 필요하지만 의향이 있다고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47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나라에서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년 만에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울려 퍼졌고 주변의 모든 간판이 한글이었죠.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있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서연 팀장이었어요. 이메일로만 연락하던 분을 직접 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고 인상 좋은 분이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발음이었어요. 분명 저를 위해 연습했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사토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로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경기도의 재활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크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일본의 그 낡은 재활센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한국의 의료시설이 이렇게 발전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김서연 팀장이 병원을 안내해 줬습니다. 최신 재활 장비들, 넓은 치료실, 환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모든 게 체계적이고 깔끔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이 병원은 5년 전에 개원했는데 환자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고요.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대요. 저를 위해 작은 숙소도 마련해뒀다고 했습니다. 병원 근처의 원룸이었어요. 깨끗하고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쉬라고 하더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날 밤 낯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한국에 왔구나 실감이 났어요. 유이에게 연락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짧은 메시지만 보냈어요. 한국에 왔다고 일이 있어서 당분간 있을 거라고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서연 팀장이 저를 체육관 같은 넓은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바닥에 부드러운 매트가 깔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조명도 화려한 무대 장치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재활치료실이었죠. 그곳에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분, 지팡이를 짚은 분, 보행기를 잡은 분. 나이도 다양했어요. 40대부터 80대까지. 총 15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긴장된 표정인 분도 있었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인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82세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그녀는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할머니의 말이 전해졌어요. 당신 춤을 보고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고요. 젊은 시절 추던 춤이 생각났대요. 그때 느꼈던 자유로움, 온몸으로 표현하던 감정들. 그게 다 돌아왔다고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울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대신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다고 할머니 덕분에 여기 올 수 있었다고요.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인 어색한 대화였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익숙한 가야금 선율. 일본에서 들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저는 환자들 앞에 섰어요. 무대 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바닥 위였죠. 조명도 없고 객석도 없었어요. 휠체어와 보행기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팔을 들어 올리고 손목을 돌리고 상체를 기울이는 단순한 동작들. 화려한 점프나 회전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창피했을 수준의 기초적인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음악에 몸을 맡기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요. 손가락만 움직이는 분도 있었고 고개만 끄덕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보행기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팔을 들어 올렸어요. 떨리는 팔이었지만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환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크지 않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분은 울고 계셨습니다. 옆에 있던 보호자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죠. 김서연 팀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요. 이렇게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처음 본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음악에 맞춰 움직였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춤이라는 걸요.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춤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춤. 서로를 치유하는 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유이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게 전부였어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적어도 무시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대화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았어요. 일주일간 매일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들의 변화가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분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시도했고 어떤 분은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았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도 놀라워했어요. 김서연 팀장이 말했습니다. 환자들의 재활 의욕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요. 원래는 치료를 꺼리던 분들도 이제는 스스로 체육관에 오겠다고 한대요. 춤이 가진 치유의 힘을 새삼 느꼈다고요.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가장 먼저 체육관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세션이 끝나면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제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20살에 처음 무용을 시작해서 40이 넘어서까지 무대에 섰다고요. 춤이 없었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통역 없이도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춤꾼이었으니까요. 나이도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춤이라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유이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요. 시간 되면 서울에서 만나자고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고요. 보내고 나서 답장이 올 때까지 휴대폰을 놓지 못했어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짧은 3글자였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적어도 거절은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어요. 환자들과의 마지막 세션을 마치고 나니 허전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마지막 세션이 끝나고 박순자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계셨어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쌓인 것이 분명히 소중한 물건이었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통역을 통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무대에서 쓰던 부채라고요. 20살 때 스승님께 받은 것으로 50년 넘게 간직해온 물건인데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평생의 보물을 제게 주시겠다니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물건을 받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이건 감사의 표시라고요. 결국 저는 그 부채를 받았습니다. 손에 들어보니 가볍고 섬세한 느낌이었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 담긴 물건. 그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떠나기 전 김서연 팀장이 말했어요. 언제든 다시 오시라고요. 이곳에 사토 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고요. 빈말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유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괜찮냐고요. 만나자고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년 만에 딸을 만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다고 어디서 만날지 알려달라고요. 유이가 지정한 장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유이가 들어왔어요. 1년 사이에 많이 컸더군요.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유이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이는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저는 녹차를 시켰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유이였어요. 엄마가 한국 음악으로 춤을 췄다는 거 SNS에서 봤다고요.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지만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음악에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고요. 한국이 싫었던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 때문에 피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7년 전 서울에서 있었던 일, 안무가에게 모욕당했던 기억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바뀌었다고요.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다고요. 그리고 유이한테도 미안하다고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늘 춤만 생각하느라 유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유이의 학교 행사도 생일도 졸업식도 다 놓쳤다고요.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요. 유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유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어요. 엄마가 한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요.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더니 어떻게 마음을 바꿨냐고요. 저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다시 걷기 시작한 82 새할머니. 그분 덕분에 여기 올 용기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유이를 만나고 싶었다고요.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요. 유이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표정이었죠. 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다고요. 하지만 1년간의 상처가 한 번의 만남으로 풀리지는 않는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요. 천천히 해도 된다고요. 저도 기다릴 줄 알게 됐다고요. 예전에는 모든 걸 당장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천천히 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요. 한국에서 환자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배운 거라고요. 느리게 천천히 각자의 속도에 맞춰가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유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게 등을 보이지 않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더니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만에 딸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어 줬어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2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일까요? 여전히 무릎은 완벽하지 않고 화려한 무대에 설 수도 없어요. 온라인에는 아직도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남아있겠죠. 재활센터에서의 입지도 여전히 좁을 거예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가 춤을 추는 이유를 다시 찾았어요.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치유하고 치유받기 위해서요. 저는 다시 춤을 추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대 위가 아닌 바닥에서 조명 없이 관객 없이. 휠체어와 보행기 사이에서 함께 움직이는 춤. 그게 제가 찾은 새로운 춤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니 야마다 선생님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았다고요. 다시 가고 싶다고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박순자 할머니의 보호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가 지금은 보행기 없이도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셨다고요. 제가 준 부채를 매일 손에 들고 연습하신다고요. 부채를 받은 게 아니라 드린 거라고 정정해드리고 싶었지만 할머니 마음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언제 다시 오시냐고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다른 환자분들도 사토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명해지지는 않았어요. 화려한 무대로 돌아가지도 않았죠.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상을 받는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시 춤을 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아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함께 움직이며 서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찾은 춤의 새로운 의미였어요. 유이에게서도 가끔 메시지가 옵니다. 아직 자주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어요. 언젠가 유이가 일본에 올 때 만나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에게 받은 부채를 손에 들어봅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낡은 부채. 하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춤이 담겨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저를 통해 이어지는 거겠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어쩌면 다시 한국에 갈 수도 있고, 일본의 다른 재활시설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겠죠. 어디가 됐든 무엇을 하든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시 춤을 추는 사람이니까요. 사토 미유키 47살. 다시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비난받던 춤이 한국에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2년간 걷지 못하던 할머니가 그 춤을 보고 다시 일어섰어요. 한국의 재활병원은 그녀를 초대했고 환자들은 그녀와 함께 움직이며 희망을 되찾았죠. 왜 한국이었을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신 시설과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통합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에 마음을 열 줄 압니다. 국적이 아니라 진정성을 봅니다. 편견 없이 좋은 것을 좋다고 인정할 줄 아는 거죠. 사토 미유키 씨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일본에서 잃었던 춤의 의미를 한국의 환자들과 함께 되찾았어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던 딸과도 다시 대화를 시작했죠. 모든 게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춤으로 국경을 넘은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해외 감동 사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